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학생 여러분, 저는 인간발달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민환 교수입니다. 8주차 영상 강의에서는 영학이 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컨텐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아의 성장 발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아의 성장 발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체와 운동 기능 발달, 인지 발달, 언어, 심리사회 발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영아의 성장 발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체 및 운동 기능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신체 발달을 먼저 보지요. 영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요. 출생하면서부터 첫 1년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생아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출생하면서부터 4주까지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은 영아기 안에 이 신생아기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영아기는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신체 성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 급속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제1 성장 급속기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2 성장 급속기는 언젠가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2 성장 급속기는 이제 앞에서 살짝 언급했던 바로 청소년기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춘기가 포함되어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춘기가 바로 제2의 성장 급속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아에서는요, 보통 출생 시 몸무게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보통 출생할 때 키가 5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체중은 3에서 3.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은 3에서 5개월 정도가 되면 출생 시 체중의 약 2배가 되고요. 그리고 12개월 정도가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출생 시 체중의 3배 정도가 됩니다. 3배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요. 만 2세 정도가 되면은 보통 출생 시 몸무게의 4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체 발달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서 키를 좀 보시면요. 처음에 이제 50cm 정도로 태어났다가 보통 돌이라고 하죠. 우리가 돌잔치를 12개월경에 하지 않습니까? 12개월 정도가 되면은 보통 신장이 출생 시 신장의 약 1.5배 정도가 되고요. 남아가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남아의 성장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장을 살펴보실 텐데요. 출생 시에는 50.83cm 정도가 되었던 것이 12개월 돌 정도가 되면 77.676cm 정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1.5배 정도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0cm이었을 때는 약 75cm 정도가 증가한다고 우리가 앞서서 얘기를 했었죠. 예, 이번에는 체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남아가 출생할 때는 3.4kg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약 3개월 정도가 되어도 어떻습니까? 약 2배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3에서 5개월 정도가 되면은 약 체중이 2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돌 정도가 되면은 3.4kg에서 10.42kg가 되었습니다. 예, 거의 이제 3배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세, 즉 만 2년 정도가 되면은 출생 시 체중에 이제 우리는 4배 정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거보다가 조금 더 작은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예, 약 4배 정도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신장을 보시면은 출생 시 신장이 50.11cm이었습니다. 자, 돌이 되는 12개월이 되면은 76.94cm 정도가 되어서요. 약 1.5배 정도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체중을 보시면은 출생 시 3.3kg 몸무게가 이렇게 되었었죠. 이것이 3에서 4개월 정도가 되면 약 2배 정도가 되고요. 예, 그리고 12개월 정도가 되면은 약 3배가 되죠. 10.01kg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만 2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12.51이라서 네, 4배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약 4배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머리둘레인 두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후 1년까지 머리둘레는 약 33%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성장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남아가 태어날 때는 34.58, 약 34cm 정도 되었다가 자, 돌 정도가 되는 12개월 정도가 되시면 46.42라고 해서 약 33%가 증가한 46cm 정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 시에 34.07이었던 두위가 12개월 정도가 되시면은 45.63cm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약 33%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34cm 정도 우리가 태어났다가 남아와 여아가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치로 태어났다가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6개월 정도가 되잖아요. 6개월간은 태어나면서 6개월간은 보통 한 달에 1.5cm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몇 cm 증가하게 돼요? 약 9cm 정도 증가하게 되죠. 그러다가 남은 6개월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보통 0.5cm 정도 증가하게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3cm 정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12개월 때가 되면 12cm 정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수치처럼 약 46cm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텍스트에 보시는 것과 같이 12개월 정도가 되시면 평균 46cm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천문과 대천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폐쇄 지점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6에서 8주 소천문 폐쇄 기간입니다. 그리고 대천문은 12에서 18개월 정도면 닫히게 되는데요. 이르면 10개월에도 닫히게 되고 늦어도 만 2세 정도에는 닫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무 빠르게 닫히게 되면 우리는 두개골 조기 유압증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영아가 두개골 조기 유압증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제때 다쳐야지 그 안에 있는 그 뇌나 이런 부분들이 잘 커지게 되는데 너무 빨리 다치다 보니까 안에 구조물이 잘 크지도 않았는데도 빨리 다쳐버렸어요. 그러면은 공간 스페이스가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안에 있는 부분들이 커지게 되다 보니까 머리 모양이 일단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로 뾰족하게 올라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통이라든지 또는 뭐 안압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시라든지 또는 시력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구토나 오심, 즉 나우지아, 보미팅 같은 것들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증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조금 많이 처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니까 자꾸 보채는 그러한 증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흉이는요, 1세경 머리둘레와 비슷합니다. 네, 태어날 때 보시면 남아의 흉이와 두위를 살펴보시면 흉이가 두위보다 더 작은 걸 알 수 있어요. 33.43cm 정도가 됐었네요. 그러다가 약 12개월 정도가 되는 1세경이 되면 우리가 이 정도 수치를 같이 보시면 되겠거든요. 12개월이 다 있는. 예,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됩니까? 흉이와 두위가 이제 거의 유사해지게 되는 그런 수치인데 남아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정도가 되면 흉이가 약간 더 마일드하게 크네요. 여아의 경우도 보시면 두위와 흉이를 비교했을 때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바로 두위가
흉이보다 훨씬 컸어요. 그래서 흉이가 33.11cm 정도가 됐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2개월 정도에서 다 모두 다 12개월에 있는 요 정도 수치를 비교를 해 보시면은 여기도 여아도 말닭의 흉이가 이제 조금 더 커졌지만 역전되거나 또는 유사한 증상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흉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보시면요. 자, 두위와 비교를 해보시면 태어날 때는 두위가 더 컸었죠. 그죠? 그러다가 1세로 갈수록 두위와 흉이가 유사한 그러한 센치를 보이고 아까 수치를 좀 보셨지만 만일세가 되면 오히려 이제 흉이가 조금 더 커지게 되는 그런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원통형이었던 그 가슴의 모양이 이제 전후경과 좌우경을 비교했을 때 좌우경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커지면서 성인의 모양의 기틀을 갖추게 됩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운동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아기는 운동 발달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손의 발달로 인해서 운동 기능과 같은 그런 운동 영역의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운동 발달은 초기 반응인 반사 반응과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좀 있겠는데요. 영아기에는 여러 가지 반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흡철 반사나 파악 반사와 같이요. 이런 것들은 주로 신경계 미성숙과 관련되어서 발생하는 반사들이고 일부 그런 반사들은 생존과 관련된 반사라고 볼 수 있어서 꼭 필요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제 일부는 신경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초기 반응일 경우가 대부분 많죠. 이러한 반사들이 영아가 점차 성장하면서 이제 대뇌 피질이 발달하게 되면서요. 점차 이제 감소하게 되고 초기에 나타났었던 그런 무의식적인 반사 반응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대뇌 피질의 발달로 인해서 의식 있는 또는 목적 있는 행동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아기에 보이던 여러 가지 반사들은 일정 시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실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파악 반사 같은 것들은 이제 생후 한 3, 4개월 정도면은 늦어도 4개월 정도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적으로 사라져야 할 반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12개월까지도 파악 반사가 남아있다. 이러면 어떨까요? 신경계의 이상 여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신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반사의 출현과 소실 시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 것들은 영아의 신경계 발달 상태를 좀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생아기에 다루죠. 네, 운동 발달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전반적인 그런 원리에서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먼저 대근육 운동이 소근육보다 먼저 나타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운동에서 미세 운동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달은 보통 우리가 몸통에서 사지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보통은 머리에서 몸통에서 사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리고 중심에서 말단 부위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이제 영아의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겠죠. 속도에 대해서는요. 근데 영아의 발달 원리를 좀 잘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자극 그리고 환경 같은 것들을 좀 제공해주면 운동 발달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텍스트에 그림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가져가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영아의 개월별 대근육 발달에 대한 대근육 운동 발달 과정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단계적으로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발달은 단순히 움직임의 변화가 아니라 신경계와 근육 성숙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러한 대근육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근육이니까 어떻습니까? 큰 근육을 사용하는 움직임을 의미하겠죠. 자, 영아가 초기에 자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 조절 능력이 좀 향상되고 활동 범위도 점차 확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부터 보시면 신생아기 때에는 몸을 구부린 이런 태내 자세가 이루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유지하던 그런 자세를 나와서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근육 긴장이나 신경계 미성숙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후 1개월 정도가 되면 엎드린 상태에서 잠깐 턱을 살짝 들 수가 있고, 그리고 목의 근육의 힘이 아직은 약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가 자, 우리가 보통 생후 2개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가슴을 약간 들어 올릴 수가 있고, 상체 근육이나 어떠한 신경 조절 능력이 점차 향상되는데 이것도 보통 2에서 4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 머리를 잠깐 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2개월 정도부터도 머리를 잠깐 들 수 있게 됩니다. 아까도 턱을 이렇게 살짝 들면서 머리 유지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때에는 머리를 조금 들고 잠시 이렇게 멈출 수는 있죠. 그러나 안정적으로 머리를 가눌 수 있는 것들은 텍스트마다 조금 다르지만 3에서 4개월 정도면 안정적으로 이제 가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4개월 정도의 도움을 받으면 이렇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개월에는 혼자 앉는 것들이 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마다 6에서 8개월까지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몸의 균형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이후에 9개월 정도가 되면 가구나 옆에 모서리 이런 벽 같은 거 잡고 이제 서기 시작할 수가 있겠고요. 10개월 정도면은 이제 기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텍스트마다 좀 다르지만 9에서 10개월 정도면 기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8개월, 9개월 정도 되면은 어떻습니까? 도움을 받으면 살짝 걷기도 하고 혼자서도 잠깐은 이제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12개월 정도가 되면은 혼자 걸을 수 있는데 이제 빠른 아이들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브로드하게 보면 12개월에서 14개월 정도면은 우리가 보통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보통 5에서 6개월 정도면은 뒤집기가 가능해요. 몸을 이제 혼자 뒤집는 게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아의 대근육 발달, 운동 발달을 좀 살펴보면 머리를 먼저 가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몸통을 가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리 방향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혼자 앉고 서고 걷는 거 이런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미세 운동 발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Fine Motor Development 미세 운동 발달이라고 보통 보고 있는데요. 자, 소근육 발달 운동이라고 보는 거죠. 손과 손가락을 사용하는 세밀한 어떤 움직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손의 손가락의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눈과 손에 대한 어떤 협응, 그리고 신경계의 정교한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이 함께 발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출생 직후에는 손을 꽉 쥐는 파악반사 같은 것들이 나타나죠. 예, 이런 것들은 주먹 쥔 상태가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건데,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반사적 행동입니다. 이 이후에 3개월, 즉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되시면은 자, 물건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이제 뻗는 시도가 나타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이제 도달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가 3개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잡으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납니다. 점차 손을 펴기 시작하고요. 물건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에서 5개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손을 뻗어서 물건을 잡는 우리가 이제 그쵸 리치 앤 그랍이라고 하는 건 도달해서 이제 잡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기 시작하게 되는 단계라서 눈을 보고 그 다음에 손을 이제 조작하는 즉 눈과 손의 협응이 점차 향상되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에서 7개월 정도가 되면은 다른 한 손에 이제 물건을 다른 손으로 옮기는 그런 손을 조절하는 그런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양손의 협응 능력이 이제 조금씩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내년에 가시면 파머그랍이나 시저그랍 이런 것들도 배우시겠지만 9에서 10개월은 좀 더 정교하게 잡을 수 있는 자, 핀셋 잡기, 그래서 핀서그랍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구슬과 같은 작은 물건을 이제 집을 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큰 미세 운동 발달의 핵심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늦어도 이제 11개월 정도까지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 10개월 이후부터 보통 만 12개월, 그러니까 1세 무렵 정도에는 손을 모으고 물건을 좀 조작하고 던지는 등 다양한 그런 동작들이 좀 가능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여기처럼 작은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딱 넣는 것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후 시기, 즉 영아기 이후 시기가 되면은 이제 조절해서 물건을 이렇게 작은 구멍에도 이제 넣을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되겠죠. 어쨌든 의도적으로 이제 물건을 좀 더 이렇게 놓는 것들이 더욱더 정교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 다음 시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미세 운동 발달은 처음에는 반사로 이루어지다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제 잡게 되고, 그리고 이제 눈과 손의 협응 동작들이 일어나면서 정교한 조작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진행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감각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는요, 주위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자극을 감각계통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외부 자극에 대한 정보에 해석을 하게 되겠죠, 영아도. 이런 해석들은요, 성숙하는 과정, 그리고 영아의 학습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발달을 좀 더 하게 되는데, 자, 여러 가지 오감들 중에 시각이 가장 늦게 성장 발달하는 편에 속합니다. 자, 보시면 물체 초점 맞추는 그런 시각 조절 기능이 있는데요. 4개월 정도면은 보통 성인 수준에 근접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3개월 정도가 되면 양눈의 협응 정도가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6개월 정도가 되면은 이거에 대한 기능이 좀 더 완숙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가 어둠과 그 흑백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 명암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면, 자, 2개월, 3개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색깔에 해당되는 물체를 색깔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1개월 정도가 되면요,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얼굴의 윤곽 정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2개월 정도가 되면 이렇게 얼굴 안쪽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개월수가 지나는 6개월 정도가 되면은 네, 사람의 이 안쪽에 있는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그 찡그린 모습, 이런 것들을 구별이 다 가능한 것이죠. 특히나 영아기에는 선호 얼굴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신생아기를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5일 정도, 생후 5일 정도 이후가 되면은 보통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기 때 친근한 얼굴과 그렇지 않은 얼굴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보통 양쪽에 있는 양안 시각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언제냐? 보통 4개월 정도면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안 시각은 4개월 정도 까지 성장한다,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각을 보겠습니다. 청각은요, 보통 영아기에서는 강한 소리에 주로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높은 소리를 좋아합니다. 특히 사람의 목소리에 잘 반응하게 되는데요. 엄마 목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는 보통 이제 그 청각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초기에는 민감하지 못해서 이렇게 강한 소리에 반응하지만 점차 1년 동안 예민해지고 작은 소리에도 반응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발달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각에 해당되는 부분은 비교적 잘 발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생아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젖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서 엄마 젖과 그렇지 그 타인의 젖냄새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미각에 해당되는 부분은 출생 시부터 거의 완전한 기능을 가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태내에서도 우리가 미각 기능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개월 정도가 생후 3개월 정도가 되면요. 자, 미각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반응이 좀 더 섬세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5개월 정도가 되면 친분비까지 왕성하게 분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촉각에 해당되는 부분들은요, 보통 우리가 구강기라고 하는 우리가 그 단계를 배웠기 때문에, 자, 입술과 그 다음에 입술과 혀를 제외하고는 거의 촉각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달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촉각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애착 형성의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통각에 해당되는 부분도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후 며칠 이내에도 통증에 대한 감각이 발달하게 되는 거니까요. 남녀 성 차이는 그런데 존재를 하지만 여아와 남아 중에 누가 더? 여아가 더 민감한 편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지 발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기 단계는요, 삐아제 이론 중에서도 감각운동기에 해당된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영아기는 초기에는 이제 반사 반응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다가 점차적으로 의식적인 어떤 활동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대뇌 피질의 발달과 더불어서 신체 활동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정교해지고 통합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며 이것을 바탕으로 감각운동적인 도식이 발달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들은 언어적인 반응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클 텐데요. 이런 언어적인 반응이 지적 활동에 중요한 매개물로 작용을 하면서 인지 발달을 좀 더 충분하게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거는 보통 출생하면서부터 1년까지의 그 삐아제의 감각운동기 해당 단계를 나타낸 것인데요. 첫 번째 반사운동기는 태어나면서부터 1개월까지입니다. 이때는 보통 빨기, 소리 등에 대한 그런 반사 반응을 통해서 외부의 환경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탐색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1차 순환 반응기입니다. 이거는 1개월에서 4개월까지를 얘기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영아의 관심사가 자기 자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때에는 보통 뭘 가지고 노느냐? 자신의 신체를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주로 빨고요. 여러 신체 부분의 협응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3단계로는 2차 순환 반응기입니다. 이때에는 4에서 8개월 정도가 되고요. 자, 원래 4개월까지의 그 자기 자신의 관심 대상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외부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신체를 가지고 놀다가 이제 점차 외부의 흥미가 생기면서 그런 것들을 잡으려 하고 뻗으려 하고 이런 양상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의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또 그런 과정 내에서 우연하게 습득한 어떤 행동들을 또한 반복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2차 반응 협응기 또는 2차 순환 반응 협응기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때에는 8개월에서 12개월까지를 얘기하는데요. 이때에는 보통 외부 세계에 관심을 집중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의도적인 행동을 협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러한 의도적인 일부러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때가 되는 것이고요. 주변에 대해서 탐색이 점점 더 많아지며 인지적 추리가 이제 아주 초기 단계에서 시작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언어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아기 때에는 보통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되면 첫 단어를 구사합니다. 엄마, 아빠, 맘마, 빠빠와 같은 그런 단어들을 구사하게 되는데요. 좀 더 빠른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좀 더 느린 그런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8개월부터 만 3세 정도가 되면 획기적인 언어 발달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영아기의 언어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학습하기에 앞서 자, 언어에 해당되는 이론 3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학습 이론입니다. 우리가 학습 이론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많이 보았죠.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부에 해당되는 조건이라든지 또는 강화 요소 또는 모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인데요. 즉 아동의 언어 습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강화되거나 또는 모방되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에 의해서 학습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언어도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자, 생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득 이론에 대해서는 아마 처음 보실 것 같은데요. 들어보신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보시면 촘스키라고 하는 학자가 이 생득 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요, 선천적인 언어 습득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아동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는 거죠. 따라서 스스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그런 환경의 어떤 조건들보다도 생물학적인 요인 또는 선천적인 요인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여 촘스키는 2세에서 사춘기까지 해당되는 이 넓은 범위를 언어의 결정적 시기라고 보았어요. 자, 이 2가지의 이론이 상반되는 이론이죠. 학습 이론은 좀 더 환경적인 측면, 강화와 모방. 생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보다는 생물학적인, 선천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강조라면 이 2가지를 모두 중요하다라고 절충한 것이 상호작용 이론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생물학적인 요인과 그 성숙 과정도 중요하고 환경에 해당되는 영향, 뭐 강화라든지 모방이라든지 여러 그런 부분들도 모두 중요하게 언어적인 부분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이 상호작용 이론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 2가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모두 다 언어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아기에 해당되는 언어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2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언어 단계가 있고요. 2번째는 언어 단계가 있는데요. 전언어 단계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언어가 출현하기 그 전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어 단계에 있으면서도 전언어 단계가 나타날 수는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전 언어 단계에 해당되는 예로서는 울음이라든지 또는 소리내기, 옹알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신생아기 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언어 발달의 처음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생후 1개월에 다양한 형태의 울음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보통 신생아 기간에서 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울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다 이제 달랐습니다. 소리의 높낮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들어보셨을 테니까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뭐 예를 들면 배고프다라든지 또는 뭐 페인이 있다든지 기저귀가 불편하든지 아니면 졸리든지와 같은 불편감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울음으로 표현을 했었죠. 소리내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1개월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서요. 우, 어와 같은 모음으로 주로 구성된 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소리내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2개월 정도가 되면 점차 옹알이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생후 2, 3개월 정도면 나타나는 이 옹알이는 언어와 가장 유사한 최초의 말소리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소리놀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아이가 성장하면서 발성기관과 구음기관의 조절 능력이 점차 좋아지고 발달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보통 옹알이에서는 이제 모음뿐만
뿐만 아니라 자음과 연결해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바가가, 보보보, 뭐뭐뭐 이런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보면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에 보면 몸짓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즉 제스처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뭔가를 가리킨다든지 또는 끈다든지 이런 의사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적으로 미소를 띠거나 또는 모방하거나 이런 음성화 현상 이런 것들도 여기에 이제 나타나면서 몸짓에 더하여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몸짓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미성숙한 언어 발달을 보충해주는,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다음으로 심리사회 발달을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강기에 해당되지요. 영아기는 프로이드의 그 이론에 따르면요. 그래서 이 시기의 영아들은 입이나 혀 또는 입술, 그 주위 이런 구강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이런 리비도에 해당되는 부분도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네, 우리가 구강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릭슨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자, 뭡니까? 신뢰감 형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을 때도 신뢰감 형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신생아기에서도요. 이때에는 어떻습니까? 주로 아동은 자신과 주변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을 주요한 타스크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애착 형성에 해당되는 부분도 중요해서 주요 그 케어기버,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겠고 요즘에는 이제 조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요 케어기버와의 애착 형성이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서 상태에 해당되는 부분들, 정서 발달을 좀 살펴보시면 초기에 출생 직후에는 보통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매우 단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편안하고 안정적인 것들 또는 불쾌하고 불편한 그런 부분들을 표출을 하죠. 기본적인 이런 감정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대체로 다 뭡니까? 울음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의사소통 수단이요. 이후에는 1, 2개월 정도가 되면은 점차적으로 환경 자극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앞서도 배웠지만 사회적 미소와 같은 소셜 스마일이 나타나게 되겠고 이런 것들은 이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점차 시작되는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후에 뭐 3개월 이후부터가 되면 기쁨이나 분노, 뭐 두려움, 놀람 이런 것들의 감정들이 다양하게 분화되어서 구분돼서 나타날 수가 있고 옹알이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서적인 것들, 아까 우리 미소나 울음 이런 거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함께 정서 표현에 포함되면서 다양해지고 풍부해지면서 이후 6개월 이후부터는 자신의 어떤 감정 표현을 좀 더 많은 그렇죠? 수단을 통해서 양육자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여기 여러분 텍스트에는 나오지만은 이제 낯가림이라든지 그렇죠? 낯가림이라든지 또는 분리불안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이런 것들은 앞서 우리가 그 이론 시간에도 배웠겠지만은 특정 대상과의 애착 형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1세 정도가 되면은 감정 표현을 더욱더 다양하게 하면서 타인의 반응을 조금 더 확인하고 환경 변화에 조금 더 이제 참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학습하신 내용들 중에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지금까지 영어하기 첫 번째 시간으로 영어의 성장 발달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